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너입니다. 라이너가 추천하는 그리고 라이너가 들려드리는 책 이야기, 책 읽기 좋은 날.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에요.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던 책이죠. 그리고 최근에 23일입니다. 얼마 후에 82년생 김지영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들이 나오는 그런 영화죠. 정유미하고 공유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벌써부터 막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제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영화의 원작이 되는 소설,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리고 많은 화제가 됐었던 82년생 김지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도 제가 책 컨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논란이 과연 올바른가, 영화의 논란이 정말 괜찮은 논란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82년생 김지영을 본다는 것 자체만으로 욕을 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책을 사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연예인이 어떤 가수가 82년생 김지영을 읽는다 그러면 너 사상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웃기는 일이죠. 왜냐면 이 대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뭐 공산당 선언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인 건 아니잖아요. 막스의 자본론 읽는다고 해서 뭐 공산주의 혁명을 지지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뭐 이명박 대통령의 자서전을 읽는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책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그 사상에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상을 공부하고 그 책을 연구 목적으로 읽을 수도 있고 또 호기심에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읽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82년생 김지영을 보거나 읽거나 한다고 해서 그 사상에 동조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넓은 의미에서 선민의식 같은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책을 읽으면 82년생 김지영 같은 책을 내가 읽으면 나는 이 사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어, 나는 비판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은 이 책의 어떤 논리에 그냥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타인을 나와 대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 그런 시각이 들어가 있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선 좀 주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보러 가는 사람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러 가겠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82년생 김지영의 어떤 스탠스에 동조하기 때문에 혹은 82년생 김지영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보러 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사람의 사상과 사고방식을 읽는 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불온서적이라 그래서 그런 책을 읽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아주 예전에 있었죠. 제가 아직 영화를 보기 전이기 때문에 소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정치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제 그 여성주의적인 운동, 페미니즘 운동이죠. 그거를 세상에 널리 알리겠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좀 계몽하겠다. 좀 계몽적인,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선동적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동적이라는 게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 여성들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적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이게 소설인지 소설이 아닌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보고서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간중간에 소설 내용에 통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때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르포에 가깝다, 르포르타주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미학적인 부분에 판단을 한다면 이게 소설로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확히 말하면 소설로서는 저는 구성이나 문체라는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작품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소설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제가 매부쇼에 나갔을 때 정영진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사례집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사례집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면서 느꼈던, 내가 살면서 겪었던, 그리고 여성들이 한 번씩 겪을 만한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맥락이 없어요. 중간에 무슨 뭐 중요한 사건이 있다거나, 그 중요한 사건이 있어서 주인공의 어떤 내면적 변화가 드러난다거나, 이런 어떤 소설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는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책이 소설로서 어떤 이야기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 소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어떤 문학적인, 미학적인 가치는 부족할 수 있지만 이 소설의 정치적인 가치는 전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소설이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페미니즘이 정말 이 소설이 페미니즘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2년생 김지영은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고 상징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이 우리 사회에 던진 여파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페미니즘 책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함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이나 혹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사회 구조적으로 깊은 문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도 더 비정하고 그리고 더 복잡한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시각을 갖고 있다. 요게 이제 이 책의 가장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페미니즘 책이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떤 구조적인 복잡성, 그리고 구조화된 폭력과 차별,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동적으로 가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선동적이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함량 미달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점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면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볼 때는 공감할 만한 내용이에요. 일각에서는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여성이 평생에 한 번 겪을 만한 일들을 한 여성에게 이렇게 몰아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책을 읽어보시면 그렇진 않아요. 그냥 한국 여자라면 한 번쯤 다 겪어봤을 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쯤이라는 게 한 사람이 한 인생에서 한 번 겪는다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겪을 만한 일들이에요.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택시기사가 여자는 안 태운다, 그런 미신이 있거든요. 첫 손님으로 여자는 안 태운다는 미신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90년대 있었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택시기사. 내가 아까 아침에 손님 태우기 전에 아가씨가 있는데 태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안 태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은 좀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남자들이 봐도 좋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좀 깨달았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냐면,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괴롭히잖아요. 물론 저는 이거는 남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롭히는 부분의 문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튼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자애들을 괴롭히는 것은 매우 흔한 사례인데, 제가 바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을 무지 괴롭히는, 내 짝꿍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울리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주 악마 같은 아이였죠. 굉장히 까부는 아이였고, 반에서 거의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고, 게다가 학급 임원, 반장 선거에 매번 나가는. 그러니까 이 82년생 김지영에서 묘사하는 그런 어떤 남학생의 전형이었습니다. 제가 말 많고 떠들고 여자애들 괴롭히는, 매일매일 괴롭힐 만한 애 없나 이렇게 보고 매일 울리고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진짜 뭐 흔하잖아요. 책상에 이렇게 줄 긋고 너 넘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든 괴롭히려고 노력하고, 괴롭히고 나서 걔가 결국은 책상에 엎드려서 펑펑 울면 희열을 느끼는 그런 거였거든요. 어렸으니까. 애기였잖아. 애기잖아. 8살, 9살. 후회하십니까? 후회하냐고요? 그때의 라이너에게 8살, 9살짜리 애한테 물어보면은 왜요? 이러겠지만,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나이를 먹었는데 후회하죠. 근데 워낙 어렸으니까 애들은 그런 애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괴롭히는 애들이.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괴롭힘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울렸던 그때 당시 저와 같이 초등학교에 다녔던 정말 8살, 9살 소녀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고무줄 끊는 게 재밌었어. 그땐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러지 않지만,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어렸을 땐 그랬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여자애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이른단 말이에요. 라이너가 나 괴롭혀요. 막 이렇게.
저 남자애가 저 괴롭혀요, 내 짝꿍이 괴롭혀요, 짝 바꿔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왜냐면 여자들끼리 차라리 짝을 하고 싶고, 남자애들은 그 당시 여자애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좋아하니까 괴롭히는 거다. 남자애들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괴롭힌 여자애들 제가 좋아해서 괴롭혔냐? 아니에요. 하나도 안 좋아했어요. 아니, 좋아하면 좋아한다 그러지 왜 때리고 괴롭힙니까? 남자애들은 그냥 괴롭히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나는 좋아해서 괴롭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했다는 사람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좋아하는데 왜 괴롭힙니까? 좋아하면 오히려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걸고 그렇게 되거든요. 괴롭힌다는 거는 그냥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바로 구조화된 폭력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좋아해서 괴롭힌다라는 얘기는 저로서는 듣기가 매우 괴로운 얘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은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여자들은 얼마나 그게 이상하게 느껴졌을까? 저는 남성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들을 때는 여자애들은 쟤는 분명히 악마처럼 나를 괴롭히는데 근데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는 거래.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문제, 가치 결정의 문제,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못하다. 괴롭히면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게 맞지. 왜 널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좀 되게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이 저는 좋은 것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제가 겪어본, 저도 이제 많은 성차별을 겪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원 강사를 제가 이런 고등학생들 가르치는 입시학원을 가기 전에 처음에 갔던 데는 보습학원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초등부도 있었거든요. 초등학생들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같이 있는 이런 보습학원이었어요. 저는 중등부를 주로 가르쳤었죠. 근데 이제 아침에 일찍 학원에 가면은 그 학원은 좀 작은 동네 학원이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초등부 선생님들은 다 여성분들이었어요. 남자가 없었습니다. 여초삼이었죠. 그 다음에 원장님으로 있는, 정확히는 실장님입니다. 원장님은 학원을 여러 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운영하는 건 실장님이었는데 그분이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저는 20대 초반 남성,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다 20대 중반 여성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책상을 이렇게 걸레로 닦더라고요. 제가 막내잖아요. 막내니까 당연히 저도 걸레를 빨아와가지고 책상을 이렇게 닦기 시작했는데, 닦고 있으니까 그 20대 후반의 여성 선생님, 제일 높으신 분이죠. 20대 후반이니까 결혼도 안 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라이너 씨, 그 책상은 닦지 말아요. 나는 남자가 걸레질하는 거는 좀 이상해. 못 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학습된 차별인 거죠. 왜냐면 옛날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남자가 부엌에서 부엌 일 하는 거 아니다. 남자가 손에 물 묻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자가 울면 고추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성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 역할이 고정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미지가 박힌 거예요. 그 여자 선생님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일단 제가 되게 20대 초반 때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죠. 그게 사실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사례들은 흔히 찾아볼 수가 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비판을 한다면 어떤 걸 비판해야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자면, 이 82년생 김지영에 나오는 사례들 중에 좋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성차별로 본 사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남녀 대결적인 구도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여성이 차별을 받았다, 여성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하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범하고 있는 실수가 뭐냐면, 남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여자들만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 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뭐가 있냐면 그 학교 다닐 때 복장 단속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복장 단속이 있는데 무조건 여학생들은 구두를 신어야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름에도 살색 스타킹을 신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검정색 스타킹만 돼야 되는데 안이 비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안에 받쳐있는 옷은 꼭 뭘 입어야 된다, 브래지어만 차는 건 당연히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는 거기에서 멈췄으면 당연히 그거는 성차별적이다, 아주 안 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에서 뭐라 그러냐면 남학생들은 자유롭게 입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82년생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 제가 또 82년생들을 아주 잘 알거든요. 그때 시절에 학교를 다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남학생들이 당하는 것들은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차원의 차별들이 있었어요. 일단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복장 단속과 두발 단속은 학교마다 다 달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때 당시 남학생들이 당하던 그 복장 단속과 두발 단속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어떤 정도였냐면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산부머리를 해야 했습니다. 거의 빡빡 깎고 있었죠. 고등학생 때. 근데 그 산부가 이제 3cm냐 3mm냐 이걸로 이제 논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너 산부로 잘라와 그랬는데 얘가 3cm로 잘라왔어요. 3cm로 잘라오면은 그냥 스포츠 머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3cm예요 이렇게 하다가 진짜 따귀를 20대 가까이를 맞고 강제로 바리깡으로 삭발을 시켜버렸어요. 선생님이. 걔 펑펑 울었습니다. 맞을 땐 안 울었거든요. 근데 직접 앉혀놓고 애 머리를 미니까 그게 강제로 삭발을 당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인권 침해인지 진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애들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지금도 그게 충격으로 남아있어요. 저한테 트라우마예요. 머리 자르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군대 보충대 갈 때 머리 자를 때 진짜 그걸 못 보겠어요. 그게 떠올라가지고 거울을 못 보겠더라고요.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자애들이 당한 어떤 학교의 폭력, 이건 사실 전 성차별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지각하면 애들 물바다로 때렸습니다. 눕혀놓고 이렇게 엎드려 뻗쳐하고 때리고 이런 게 정말 많았어요. 따귀 때리는 일 되게 많았었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남자애들한테는 저는 어떤 것들 당해봤냐면 여학생의 5m 이내로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학생의 5m 반경 5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교칙이 진짜로 아침에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문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서에 적혀있어요 교칙이. 그래서 애들도 그게 황당한 거야. 고등학생인데 애들도 그게 황당했어. 야, 여학생들이 있으면 피해야 된다. 야, 여자애들 근처로 가면 안 돼. 5m 피해야 돼. 막 이러면서 놀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게 잘못된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그게 인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여학생들이 당한 게 적었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뭐냐면 마치 여학생들만 그 당시에 있었던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적인 것, 그리고 남학생들은 누렸는데 여학생들은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이 좀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남학생들은 또 남학생이기 때문에 당했었던 그런 폭력과 또 이제 여자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남자 선생님과 남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그리고 이제 또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성기를 만진다든지 혹은 뭐 젖꼭지를 막 꼬집는다든지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자분들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어떤 되게 성적 수치심 이런 걸 느꼈고, 실제로 이제 폭력에 시달리다가 자퇴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화해서 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남녀 대결적인 구도로 가는 것은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러면 불필요한 논쟁을 낳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만 그런다라는 태도로 가지 않더라도 이제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았다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 애꿎은 어떤 남자를 상대역으로 갖고 와서 남자를 그렇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논쟁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거 되게 소모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다. 근데 이 책에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성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사회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전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혐오에 대해서 혐오로 대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해요. 남성들은 혐오를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들 주의해야 되겠죠. 근데 남성들이 혐오를 하니까 우리도 혐오를 해도 돼 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다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뭐 많은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그런 요소들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게 처음에는 빙의가 되잖아요. 빙의가 돼서 이제 김지영 씨가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들을 다른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사실은 좋았어요. 왜냐면 그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할 말을 못하고 사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에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냐, 맞아요. 과거에 비해서는 더 좋아졌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더 좋아졌다고 해서 여기서 멈출 게 아니잖아. 여성들은 조금 더 자기 할 말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거리낌 없는 사회로 좀 더 나아가야 되겠죠. 그게 어떤 사회의 발전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다른 사람이 빙의가 돼서 다른 사람의 의지를 빌려야만
있지만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김지영의 이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표현이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이게 페미니즘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어떤 동일화의 과정이라고 해야겠죠. 여성들을 하나의 어떤 연대할 대상으로 보고 그리고 동일성을 얻고 이런 건 또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빠져 있는 것, 즉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여성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빠져서는 안 되는 게 저는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성전환 수술을 통해서 여성이 되신 분이라든지 혹은 뭐 성적 지향의 문제, 성 정체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도 좀 다룰 수 있는 게 좋겠다. 네, 이 소설은 명확하게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여성들의 많은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소설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이런 부분들을 널리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너무나 좋은 작품이지만 영화로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극적 효과가 너무 적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은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82년생 김지영은 여러분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소설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 분명하다고 말씀드리느냐, 이 소설을 보면서 특히 남성분들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차별이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 비판을 할 때 이것보다 더 나은 소설이 나와야 한다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을 또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82년생 김지영이 작품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완성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본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텍스트가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도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나랑 82년생 김지영 보자, 그래서 너 페미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은 돼서는 안 되겠다. 함께 82년생 김지영을 보면서 또 아쉬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 함께 즐기고 또 성숙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 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의 책 읽기 좋은 날, 82년생 김지영 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